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감독,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뉩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기감독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미화원 같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청소, 경비 용역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정기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기감독의 원칙도 선자율 개선, 후 현장 점검으로 정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1개월 동안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 다음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지난 25일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합니다. 1번 유형은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 2번 유형은 공고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입니다. 1번의 경우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 후 4월 말까지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신청을 2번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기업 채용 동결의 반사 효과로 공공기관 정규직 취업 문턱이 1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채용이 진행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행정직 가운데 500대 1의 경쟁률을 돌파한 곳만 9곳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냈던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5급 일반직 2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1951명의 청년 구직자가 쏠리며 1000대 1이란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분 채용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아 재정을 통해 만든 공공기관 일자리가 구직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쟁률을 보더라도 공공기관 일자리 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노동시장에서 청년 구직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K그룹이 내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전면 폐지하고 전원 수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SK그룹의 전 계열사가 동시에 채용을 하는 정기 채용에서 계열사별로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100% 수시 채용을 하기로 계획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LG그룹이나 현대기아자동차그룹, KT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작년부터 정기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SK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 등을 통해 연간 8,500여 명 규모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채용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 올해 전체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동자 임금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라는 제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진위 계수는 지난해 0.306으로 전년 0.29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위 계수는 분배 불평등 지표로서 0부터 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진위 계수는 2016년 0.335였으나 현 정부 첫 해는
0.317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0.309, 2019년 0.294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도 임금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자 임금 분배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놓고 정부와 사측 노동조합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설 대목을 앞두고 총파업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2일 전국 각 지회터미널과 우체국 200여 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투표는 21일 밤 12시까지 진행돼 22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파업안이 가결되면 CJ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5개사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5,500여 명이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국 5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택배 기사의 10% 수준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배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택배노조는 배송 전 분류 작업이 택배사의 업무라고 1차 회의에서 결론 내렸음에도 택배사들이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택배 노사를 설득해 막판 협의안이 도출되면 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일보는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전망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58.5%는 새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나이가 적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20대에서는 53.4%가, 30대에서는 47.4%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규모의 경우에도 5인 미만 민간 기업은 응답자의 51.5%가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공공기관, 3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 과반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서 개선 전망의 부정응답률이 높았는데 66.7%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상용직 노동자의 61%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가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해온 일상 업무에 더해 감염병 전 단병원 운영에 따른 일감이 추가돼 지원부서 직원들의 번아웃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감염병 전 단병원으로 지정된 직후 음압병상을 최대한 빠르게 개조하고 병원 밖 선별진료소를 구축하는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하고 이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무가 지속 업무로서 기존 업무에 더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전기, 건축, 통신 등 각 분야별로 2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고 의료진처럼 파견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팀원 전체가 주말도 없이 비상대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무팀 또한 외래 환자는 줄었지만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으로 업무가 더 많이 가중돼 버거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부서 직원들은 의료진에 비해 수당이 낮게 책정돼 그 보상이 적은 편이며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가 늘어날 경우 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어 힘이 빠진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전에는 연체금이 최대 9%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5%로 연체금 상한이 인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1월에 공포시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으로 이전에는 산재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산활용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A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여금이 1년의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8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의 후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회사의 재직자 조건에 따르면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미지급 상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하며 초과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직자 조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상여금이 1년의 소정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여금 지급이 확정돼 있으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고정성을 띠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상당수 하급심 판결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비서실을 통해 회사에 출입금지 요청을 하고 주변 동료의 이를 알리며 투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건에 따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